자, 우리 찬스 인터뷰 함께 하실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김경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 높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혹시? 오전에 창원에서 지금 투표하고 지금 막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 투표율 지금 뭐 이미 다른 때의 사전 투표율을 훨씬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첫날인데. 예. 그 어떤 그 느낌이나 이게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지역에서도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좀 더 투표한 다음에 오전에 창원에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투표 독려를 하고 오는 길인데 약간 분노 투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30, 40대는 인사를 하면 먼저 오늘 꼭 투표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반드시 투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들이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라 아마 그런 게 투표율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투표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 많이들. 특히 그 그저께 그 이준석 세 번째 TV 통해서 이준석 후보 발언이 마지막 그 투표율에 좀 부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은 여러 곳을 자극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얘기를 일부에서 저희가 참 많이 했었는데 뭐 우리 김경수 위원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뭐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그 유권자들에게 그 뭐 오늘 내일 사전 투표 있고 또 3일날 본 투표 있으니까 투표 좀 많이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 한 말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찬조 연설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투표한 다음에 그 백불 인터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 점에서 오늘 사전투표가 대단히 의미 있는 투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전투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건 투표 아니냐. 투표가 총이나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는 이제 선대위원장이시니까 판세라는 걸 읽잖아요. 뭐 시민들 누구나 유권자 누구나 다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김경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질문이 제일 당혹스러운데 이게 판세는 평론가들이 읽는 거고 사실 정치평론을 하시거나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경기를 하면 선수는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최선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죠. 이 사이에 무슨 판세를 읽고 뭐 이럴 겨를이 사실 별로 없기도 한데 다만 현장을 다녀보면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로 판세를 읽는 느낌으로. 건데 제가 이제 약간 저는 한계가 있는 게 2022년 대선을 치러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하고 이번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때 이제 뛰었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그때하고는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적극적이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의사표현도 적극적이고 그때에 비하면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2022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왜냐하면 또 저쪽은 거꾸로 자기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막상 또 여론조사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영남 지역 특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박빙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여론조사 어쨌든 나오는 거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얻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빙이거나 아니면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게 선거 막판까지 그래도 이 추세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돼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갈수록 표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막판에 가면 반드시 표 결집은 양쪽 모두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결집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저쪽은 어디까지 이제 결집되느냐 하는 문제라 사실은 막판에 변수들이 생겨서 소위 영남의 보수층이 세게 결집을 하면 지난번 총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금의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번만큼은 최소한 한 번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1위를 해보지 못했던 경남에서도 1위 득표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기점으로 해갖고 좀 보수표가 결집한다는 그런 보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산 경남에서 현장을 뛰고 계시니까 그쪽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현장에서는 저쪽이 결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여전히 그러면 여기 현장은 이게 심판 투표, 분노 투표.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결과와 나중에 투표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같아지려면 그 소위 보수층의 막판 표결집이 강하게 결집이 됐을 때는 아마 비슷하게 나타날 거고 그게 예상보다 그렇게 결집이 강하지 않으면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뭐 선수는 지금 경기장에서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신경 쓰지 뭐 다른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경기니까 상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하잖아요. 경기의 흐름은 읽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기에 이제 상대 당, 뭐 국민의힘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개혁신당에도 이준석 후보가 있고, 뭐 권영국 후보도 있고, 민주노동당에. 그러면 어찌됐건 뭐 가장 근접한 경쟁자는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라고 본다면 그 상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좀 급조된 후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TV토론 3차에 걸쳐서 TV토론 하신 걸 봐도 그렇고 선거운동이나 내놓는 정책 공약을 보더라도 뭐 실제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준비해오면서 정책 공약을 포함해서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점을 계속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나름 보수표의 결집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건 어떤 형태로든 뭐 막판에 가면은 결집이 되겠지만 후보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는 정부인데 이번에 과연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까? 그러니까 제가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안해요. 그런 점이 좀 있긴 뭔가 한것 준비가 같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그저께 그 TV 토론에서 문제 발언을 했는데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 TV 토론을 아내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발언이 나오는 순간 일단 저부터도 그냥 눈살이 확 찌푸려지는데 아내는 그 발언 보고 나서는 아예 TV 토론을 안 보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나오는 걸 못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깎여가면서 좀 바로 갔으면 뭐 어쨌든 보수 정치도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가 다시 보수 정당의 주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도저히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를 너무 게임으로 보면서 그냥 이해관계 손익으로만 따지면서 뭐 그런 발언들을 툭 던져놓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이준석 후보는 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TV 토론에서 발언 자체도 워낙 뭐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대처 어제 오늘 사과를 했다고 해서 기사를 보는데
저게 사과? 사과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같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정석은 진심으로 뉘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이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 사과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여서 이게 어쨌든 좀 기본과 원칙이 정치인에겐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 보면 전 이준석 후보는 2016년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힐러리 클린턴 제치고 이길 때 트럼프가 그렇게 여성 혐오 차별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당선됐단 말입니다. 아마 그거를 일종의 그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을 너무 따라. 젊은 트럼프죠. 젊은 트럼프인 셈이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고문께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괴물 독재 막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뭐 어찌 됐건 같은 당에 오래 계셨고 인연도 있으실 테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페북에 그날 좀 제 심경을 밝혔는데 정말 착잡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정치도 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코로나도 함께 극복했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허무하게 이렇게 몰락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저러실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꼭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동설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집에 빠지는 순간 보면은 늘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몰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늘 그걸 경계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라.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만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뭐 내각에 입각하고 하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초심도 이러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 눈에 보이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야오당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광장 대선 연합을 구성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천동설로 간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공약 중에 하나가 4년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인데요. 이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에 노 대통령이 4년 대통령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됐지만 그 당시 그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 보시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습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개헌안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헌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2월달에 이재명 그 당시 대표랑 회동을 처음 했을 때 그날 의제 중에 하나가 개헌이었는데 그날 개헌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먼저 개헌의 내용을 발표하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계속 내란이 좀 이어지면서 뭐 파기환송도 있고 한덕수 총리에 의한 거 그다음에 대법원에 이어지면서 이제 조금 늦게 개헌안이 발표된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발표된 개헌안을 보면 개헌에 대한 그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실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대단히 강력하게 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개헌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이제 공이 넘어간 거죠. 개헌 이낙연 총리도 개헌을 고리로 김문수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됐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러면 개헌을 할 수 있는 함께 개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헌정 파괴 세력들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한에서는 이게 개헌을 논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헌정 파괴 세력과는 단절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개헌은 대단히 급물살을 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님 원포인트 개헌하고 다른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개헌안이 통과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그래서 원포인트가 이거라도 해야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 5년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면서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 그거로 인한 이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확실히 맞추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임기를 맞추게 되는 거죠. 개헌 그렇게 되죠. 통과가 되면 그게 첫 번째로 다르고요. 두 번째는 대선과 총선의 임기를 맞추자는 얘기는 대선과 총선을 함께하면 여대 야소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 대통령님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게 맞지 않냐. 대통령에게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해주고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선거 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잘했으면 한 번 더 하게 하고 못했으면 갈아주고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보다는 지방선거하고 일치시켜서 국정에 이제 지방정부하고 함께 중앙정부가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거고 총선은 중간평가로 가고 중간평가로 가게 되면 여소야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심판 정서가 있을 그렇게 테니까. 되더라도 그러면 연합 정치를 통해서 이거 풀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과정도 광장 대선 연합으로 치르고 그 연합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연합 정치의 틀로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